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바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와, 이거 좀 생소하네 이런 학생들도 제법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운동이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 운동이 됩니다. 사회주의, 우리가 공산주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원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수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느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3.1운동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3.1운동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엔 빨간색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 방향, 3.1운동은 만세시위를 평화롭게 외치려고 했지만 일본 놈들이 잔인하게 탄압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응 방안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갖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혁명을 성공시켰던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약소민족을 우리 러시아가 돕겠다라고, 소비에트 정부가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했고 3.1운동 이후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조직이 무엇이냐. 최초로 만들어진 게 1921년에 서울청년회. 서울청년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는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죠. 1925년도. 자, 그런데 1925년도에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자 일본은 이걸 탄압하는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25년 같은 해 치안유지법을 만들기도 하죠. 치안유지법은 원래는 사회주의를 때려잡는 법인데 문제는 민족주의 세력도 같이 탄압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운동들이 나오게, 이제 사회주의 운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사회주의 운동은요, 다른 쪽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운동이냐면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 들어서요. 물론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로 뭉쳐도 싸우기가 힘든데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노선이 두 가지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량이 분리가 된다, 분열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 자,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나오죠. 그렇다면 그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운동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소작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파업 같은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동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작쟁이, 노동쟁이가 바로 무엇이 되냐?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유명한 사건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작쟁이, 노동쟁이가 시기별로 차이가 나요. 제일 먼저는 1920년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30년대 초반,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 쪽으로 이렇게 좀 시기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는 20년대 초반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20년대 초반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당시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존권 투쟁? 생존권 투쟁이란 말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니에요. 당시 농민들의 입장을 여러분들 따져봅시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령이 내려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땅을 뺏어가는데, 땅을 뺏어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갖고 있었던 소작권, 경작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소작권, 경작권이 없어지면 이제 지주가 누구를, 소작농을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제 안정적인 정규직 소작농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한테, 지주한테 아부를 떨어야 됩니다. 아부 떠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소작료를 높여주는 거예요. 원래 50% 미만이었던 이 소작료가 60, 70, 80, 심지어는 90% 소작료까지 올라가요. 90% 소작료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소작료 낮춰달라.
너무 높아서 우린 못 내겠다. 90% 소장료면 자 1톤의 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900kg 지주한테 다 내주고 100kg만 가져와야 되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소장료 낮춰달라. 그리고 소작권을 이동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소작권, 내 경작권을 나한테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노동자의 봉급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일본 노동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받았죠. 그런데 일본 노동자도 많이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노동자가 받는 봉급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이었어.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의 절반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닌가. 봉급 좀 올려달라. 나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걸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고 이건 경제적 요구입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경제적 요구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당시에는 합법조합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합법조합들이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합법조합들이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1920년대잖아. 1920년대라면 여러분들 문화통치가 시작됐을 때죠. 문화통치가 시작됐을 때니까 조합 설립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 결과 어떤 게 만들어졌냐. 이런 합법조합들의 조직을 보면 1920년에 조선 노동공제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조선 노동공제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발전해갖고 1924년에 조선 노동자 농민입니다. 총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 조선 노농총동맹 내에서 분리운동이 나옵니다. 왜? 농민들의 싸움과 노동자들의 싸움은 조금 다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뭉쳐서 가는 건 좀 애매하다 했고 1926년부터 논의가 나왔고 1927년에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자 총동맹으로 줄여서 여러분들 조선 농민 총동맹 앞에다가 이렇게 조선 노동자 총동맹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긴 했어요.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됐느냐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1920년대. 그리고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도? 1923년도에 암태도 소작쟁이. 1920년대 소작쟁이를 가장 대표하는 운동이 됩니다. 암태도라는 섬은 전라도에 있는 섬인데 여기가 문씨 집안, 문제철 집안이에요. 문제철 집안에. 자, 이 문제철이라는 놈이 악덕지주였어요. 소작료를 무려 70%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태도에 사는 주민들이 시위를 시작을 한 거예요. 23년부터 24년까지 1년여를 싸운 결과 이거 이깁니다. 이겨요. 성공해요. 그래서 소작료를 40%까지 낮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잘 갔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29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929년 원산 총파업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석유 공장에서 일본인 관리자가 원산 지역의 석유 공장에서 문평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구타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산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다 참여하면서 이게 바로 일제시대 최대의 총파업으로 기록이 되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들이 이거에 대한 지지를 보내왔고 1929년이기 때문에 신간회에서도 이거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일본, 그 다음 러시아, 중국, 그 다음 프랑스의 노동자 단체들도 여기에 무엇을 하느냐. 지원 편지, 지원 격려 편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등 국제적인 이슈까지 올랐어요. 그래갖고 싸우는데 결국 이겼냐고? 아니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원산 총파업은 실패로 끝나요. 이게 실패로 끝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노동운동, 그 다음에 농민운동에 대한 재점검이 들어갑니다. 무엇이냐. 분명히 소작농, 그러니까 농민과 노동자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솔직히 말하면 전국적으로는 수백만, 수천만이에요. 그에 비해서 자본가느냐 단 몇 명. 자본가 지주든 단 몇 명, 몇십 명, 기껏 해봐야 그것밖에 안 되는 숫자야. 그런데 자, 수백, 수천이랑 수명이랑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붙었는데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맨날 이겨.
원산 총파업에선 농민들이 이겼지만 그 외에선 거의 다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9년에 이게 30년 넘어가면서 실패로 끝나면서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알게 돼요. 야, 그 지주자본가 뒤에는 누가 있더라? 쪽발이 새끼들이 있더라. 아, 그래서 우리가 지는구나. 그렇다면 바로 뭐 누구부터 깨야 된다? 일본부터 깨야 된다. 성격이 바뀝니다. 분명히 20년대 원산 총파업 들어갈 때까지는 무엇이냐면 경제적 투쟁이 소작쟁이 노동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일본을 먼저 깨야 된다. 그래서 30년대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으로? 항일. 민족운동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항일 민족운동으로. 이제 일본을 처단하자. 일본을 박살내자. 일본 몰아내자. 이런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요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정치적 성격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혁명적 조합과 혁명적 구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혁명적이라고? 혁명적이란 말은 뭐냐? 좀 더 빨간색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젠 요구사항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자, 땅의,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농민이다. 토지를 농민에게. 여러분들 지주제를 와해시키자는 얘기예요. 소작료를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이젠 땅을 가진 자가 바로 누가 돼야 된다. 농민이 되어야 된다. 토지를 농민에게, 공장을 노동자에게.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 그 다음이 땅의 주인은 농민.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소작료 낮춰달라는 구호랑 토지를 농민에게 구호랑 어느 쪽이 훨씬 더 강합니까? 와, 이쪽이 훨씬 더 강하죠. 더 빨간색이 훨씬 더 강하죠. 자, 봉급 좀 올려달라 보다 공장을 노동자에게 훨씬 더 빨간색이 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혁명적 조합, 혁명적 구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갖고 이런 변화에 온 모든 조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부셔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때려 부셨어? 그럼 우린 몰래 싸워. 이때부터 비밀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30년대부터. 비밀 조직화되고 오히려 이들의 투쟁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훨씬 더 활발해져요. 비밀 조직이 되면서. 그러다가 30년대 후반 가면서 어떻게 되는데 싹 없어졌죠. 응? 싹 없어졌다더니 무슨 얘기예요? 왜요? 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무슨 투쟁으로 자, 어떤 방식으로? 민족말살 통치로 바꿨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당시 시위를 했다라고 칩시다. 뭐라고? 막 파업, 노동쟁이 막 하고 있으니까 야, 이 조성진 새끼들 완전히 힘이 남아도는구만. 야, 여기는 머스마 새끼들 몽땅 다 잡아다가 징용 보내. 노동자를 끌고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 어이 그러니까 신하들 이쁜데 우리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군대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지. 일본군 위안부로 다 보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0년대 말에는 더 이상 이런 노동쟁이 소작쟁이는 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맙니다. 워낙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제일 까다롭게 나오는 게 20년대 사회주의 운동, 30년대 초의 사회주의, 전반기의 사회주의 운동,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기의 사회주의 운동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정리가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지.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의 의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평 석유공장 노동자들이 촉발한 파업은 운수노동자, 양복 가공 노동자, 인쇄노동자, 짐수레 노동자가 동참하면서 확대되어 갔다. 파업 자금이 각지로부터 답지하였으며 격려의 전보와 편지가 빗발처럼 날아들었다.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연맹으로부터 위문단과 조사원도 원산에 속속 도착하였다. 원산 지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난 거 1929년 원산 총파업이 됩니다. 이것의 의의를 여러분들 찾으란 얘기예요. 파업의 성공으로 노동조건이 향상되었다. 파업은 성공하지 못하고 노동조건도 향상되지 못합니다. 일제강점기 최대의 총파업이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가 조선노동총동맹이 창설된, 조선노동총동맹은 몇 년? 192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이 노동운동이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원산 총파업이 실패를 보면서 자, 일본부터 깨야 되겠구나. 이런 성격으로 바뀌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2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전개한 운동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 노동자 수의 증가, 값싼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바로 뭐? 노동쟁의 파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한 농촌 경제의 파탄, 고율의 소작료, 불안정한 소작권을 배경으로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소작쟁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죠. 가에 참여한 계층의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했다. 어이? 잠깐, 물산장려 운동은 파란색인데 이건 아니죠. 사회주의 계열로 오히려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합니다. 나는 암태도 소작쟁에서 소작료를 인하하는 데 성공하였다. 맞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이에요. 1923년도. 가와 나는 1920년대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으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하나의 배경이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리얼 1930년대 후반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대 후반 이후 일제의 수탈이 심화되자 가와 나는 더욱 활발하게 미안하지만 이때 못하죠. 민족만살 통치라서.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니은 디귿이라면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사회주의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